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늘 숫자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월급날이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에 따라 한 달의 소비 계획을 세우고 식비, 교통비, 비상금까지 칸을 나눠 정리하는 게 일상이었죠. 적게 벌어도 계획적으로 살면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달랐습니다. 숫자는 그들에게 비교의 기준이자 인간의 가치를 매기는 잣대였죠. 결혼 초반부터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시누이는 아이 둘 낳고 미국 가서 잘 산다는데 너희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며느리인 저를 향해 여자는 욕심이 커야 집이 흥한다고, 시누이가 그런 편이라서 그 집안의 기둥이 되었다고 말하셨죠. 처음엔 그런 비교도 참고 넘겼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의뢰 그려려니 그저 자식 자랑, 형제 자랑쯤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지방 소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원래 공장에서 일하다가 2년 전 구조 조정을 겪고 퇴직 후 줄곧 구직 중이었습니다. 결혼할 때 저희는 대출을 끼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는데, 저희 형편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죠. 남편이 일할 때는 맞벌이로 대출도 조금씩 갚아 나갔고, 언젠간 조그만 식당 하나 차리는 게 저희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번듯하진 않지만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 저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하지만 시어머니 눈에는 늘 시누이 끝내가 기준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유학을 떠났고 미국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해서 거기 정착했죠. 아이 둘을 낳으면서 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였고 남편 같은 경우는 무역 관련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들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시누이는 현명해서 남편 뒷바라지를 잘하고 그래서 집안이 잘 산다는 말까지 덧붙이셨죠. 정작 저는 시누이와 몇 번 마주친 적도 없고 통화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간은 아예 해외에 있었고 명절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댁에서 시누이를 대하는 방식은 거의 신격화에 가까웠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오는 돈은 많고 남편과 자식 교육은 완벽하고 집안일도 척척 해낸다면서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이 시큰거렸습니다. 제 노력은, 제 일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까 싶었죠. 남편은 겉으로는 제 편이 되어주는 척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시댁의 의견에 기울었습니다. 특히 시누이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졌죠. 누나 대단하지 않냐? 혼자서 미국 가서 자리 잡은 거 보면. 남편은 자신이 구직 중인 처지라 그런지 시누이 내외처럼 잘 살고 싶다는 열망을 은근히 비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봄에 시누이 가족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 없던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통해 소식을 전해왔는데 아이들 교육 문제로 잠시 한국에 머무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공교육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한국의 사교육을 체험해보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시누이와 조카 둘, 시댁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니네 집 방이 몇 개지? 애들이 공부하기에 좀 더 조용한 데가 필요하단다.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은 방이 두 개였고 그중 하나는 남편이 소규모 창업을 위해 정리해둔 창고 겸 작업실로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은 결국 집을 비워주라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은 뜬금없이 제게 말했죠. 우리 잠깐 엄마 집 가서 지내면 안 될까? 누나가 좀 불편한가 봐. 저는 깜짝 놀라 되물었죠. 우리가 왜 집을 비워줘야 해? 이 집 대출 갚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편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잠깐이잖아. 누나도 미국에서 고생했잖아. 그리고 우리가 누나한테 베풀면
누나가 가만히 있겠어? 우리 사정 다 아는데? 그날 밤 저는 혼자 불을 끄고 누운 채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꾸었던 소박한 미래, 작은 식당, 서로에게 기대며 늙어가는 삶, 그 모든 것들이 너무도 희미해지는 걸 느꼈죠. 며칠 후 시어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애들 둘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힘들겠니? 잠깐 방 빌려주는 셈 치고 너희는 우리 집에서 좀 지내.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했잖니?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죠. 난 이 집 비워줄 생각 없어. 당신이 누나와 살고 싶다면 당신이 시댁으로 들어가. 난 여기서 나갈 생각 없어. 남편은 화를 내고는 결국 짐을 싸들고 시댁으로 가더군요. 남편을 내보내고 난 뒤 이게 뭔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헛웃음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 며느라, 아들이 집에 왔네. 니들 싸운 거지? 아, 네, 어머니.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면목이 없어.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니들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말이다. 아유, 아들은 알고 있는데 네 시누이가 말이다. 이혼할 것 같아. 애들 데리고 나온 것도 여기서 자립하려고 그러려고 나온 거야. 이혼이요? 그래 이혼. 그 장서방이랑 사이가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작게 사업하면서 애들 키우며 살고 싶다고 그래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 아, 저기 며느라 잠시만이다. 잠시만 애 좀 홀가분하게 해주자. 네가 잠깐만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 손주도 좀 봐주고 하면 네 시누이 금방 일어날 거야. 걔가 아주 수완이 좋아. 금방 사업 구상 끝날 거고 아마 바로 일 시작할 거다. 그럼 집 구할 거고 지금은 네 시누이한테 시간을 좀 줘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좀 그래줄 수 없겠니? 그 말은 곧 시누이 혼자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었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동안 시누이가 애들 교육 때문이라며 한국에 들어온 이유가 사실은 이혼 때문이었단 말. 남편도 저를 설득하고 당분간만 그렇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비는데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누이가 만일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되면 좀 도와주겠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고민 끝에 결국 집을 양보하고 시댁으로 들어가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상황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시댁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게 저를 삼켜 들었습니다. 첫날부터 조카들의 학원 학교 시간을 맞춰 외출해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간식이며 숙제며 씻기는 것까지 전부 제 몫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돌봐주기를 바라셨습니다. 시누이요? 그녀는 말 그대로 우리 집에서 혼자 지내며 회복 중이라는 명목 아래 미용실, 카페, 독립서점, 공유 오피스를 전전하며 무언가를 구상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도 말하지 않았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아이들에게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카들은 심심하다고 칭얼거리거나 고된 학원 스케줄에 지쳐 울곤 했고, 저는 점점 아이들을 돌보는 가사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화살은 모두 저를 향했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무릎을 까진 적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게 화를 내며 말하셨죠. 얘가 요즘 정신이 어디에 있는 거니? 멀쩡한 애가 왜 다쳐? 네 자식처럼 하라고. 지 자식이라도 이딴 식으로 할래? 심지어 조카가 성적이 떨어지자 그것도 제 탓이 되었습니다. 네가 제대로 뒷바라지 안 해주니까 그렇지. 요즘 애들 경쟁 얼마나 심한데? 방과 후엔 복습이라도 시켰어야지. 간호조무사라 그런 거니? 네가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이러는 거야?
이쯤 되니 제가 도와주는 이유가 무엇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도 했거든요. 단지 신우의 회복을 위함인지 아니면 시댁의 평화를 위한 도구인지 혹은 남편 말로는 제가 조카들을 봐주면 신우이가 남편 사업 자금을 대주겠다고 했다고 사업 자금의 보험인지 모든 것이 저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관계로 보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 눈빛이 변해가는 걸 눈치채신 듯 했습니다. 하루하루 조카들을 챙기며 지쳐가는 제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어머니도 못 본 척할 수 없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조심스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우리 며느리가 요즘 너무 고생이 많다. 이번에 여행 한번 다녀올래? 남편하고 둘이서 말이다. 제주도로 조용히 푹 쉬다 와. 손주들은 내가 볼 테니 걱정하지 말고. 순간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렇게 저를 배려하는 말씀이 어머니 입에서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려서 잠시 마음이 흔들렸죠. 네 시누이가 집에 오기로 했다. 사업 구상이 거의 다 끝났다고 하더구나. 이젠 정말 얼마 안 남았으니 너도 조금만 더 고생해 주렴. 기분 전환하고 와. 어? 조금만, 정말로 조금만이라는 말은 지난 몇 달간 셀 수 없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국 지금까지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고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는 면죄부처럼 들릴 뿐이었죠. 여행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처음엔 남편과 단둘이 가는 일정이었지만 며칠 뒤 남편이 말을 바꾸더라고요. 시어머니도 그동안 고생했으니 같이 다녀오자고. 어차피 시누이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니 시어머니도 자리 비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네, 뭐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챙기며 이것저것 정리하고 있던 중 제 핸드폰에 낯익은 이름이 떴습니다. 신우이였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전화를 받자마자 신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도 더 느긋하고 당당했습니다. 올케, 여행 준비 다 했어? 네, 뭐 대충이요. 내일 일찍 출발이라. 그런데 말이지, 올케는 여행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번 제주도 여행 경비 전부 된 거 알지? 근데 나 좀 급하게 미국에 들어가 봐야 할 것 같거든? 애아빠랑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올케는 애들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무슨... 어쩔 수 없잖아. 올케만 조금 참아주면 다들 편해지는데. 엄마도 올케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올케 요즘 표정이 너무 안 좋다며? 표정 관리 좀 해. 형님, 그게 무슨... 그럼 엄마 보고 가지 말라고 해? 그럴 순 없잖아. 그리고 올케, 봐라. 우리 엄마 얼마나 불쌍하니? 올케는 다음번에 동생이랑 가면 되잖아. 이번엔 그냥 올케가 빠져. 그리고 미안한데 뭐 어차피 올케는 집이니까 내가 최근에 청소를 좀 못했거든? 청소도 좀 해놓고 빨래도 좀 돌려줘.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집이 좀 엉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같이 뻔뻔하고 여유로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죠. 원래 한국 며느리들은 이런 거 다 하잖아. 올케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우리 가족 다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부탁할게.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신우의 말을 전하자 그는 이미 아는 듯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야, 미안한데 누나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애들 좀 보고 내가 엄마 모시고 다녀올게. 그리고 거기 엄청 비싼 곳인데 안 갈 순 없잖아. 엄마 그런 좋은 곳에 처음 가보는 걸 거야. 엄마 좋아하던 모습 자기도 알잖아. 어? 내가 자기 좋아하는 초콜릿 사올게. 제주도 초콜릿. 협조 좀 해줘라. 자기야. 그날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는 인내심을 붙잡을 이유도 이 가족을 위해 내 모든 것을 희생할 명분도
더는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거실 한복판, 저는 남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없이 남편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야, 뭐? 나만 희생하면 된다고? 내가 이 집구석 베이비시터야? 그럼 돈 내놔. 돈 달라고. 왜 사람을 공짜로 써먹어? 남편은 제 손을 때려 안간힘을 쓰며 버둥거렸고 저희 외침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시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왔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너 여행 못 간다고 남편 머리채를 잡는 여자가 어딨어? 어디서 이런 미친 짓을 해?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하고 분명하게 제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여행 못 가서 이런다고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행이 아니라 이혼을 못해서 머리채 잡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아달라고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집 내주고 애들 봐주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눈치 보고 언제까지 내가 이 가족한테 뜯기고 살아야 되냐고요?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순간 거실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고 시어머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저는 그 상태로 방에 들어가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서류였죠. 처음에 남편은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 진짜 이혼할 거야?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거지.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하지만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자 남편의 태도는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가 오가고 재산 분할 이야기가 오갈 즈음 남편은 결국 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왔죠. 두 눈이 벌겋게 충혈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혼소송 취하하면 안 될까? 나 진짜 몰랐어. 누나가 그런 인간일 줄은. 그제야 남편은 신우에 대해 실토했습니다. 신우는 실제로 이혼 준비 중이었고 애와빠와 정리하러 간다고 했던 미국행은 사실 상간남과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기막힌 사실, 신우이는 저희 부부가 이혼하면 조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월 100만 원을 줄 테니 돌봐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상간남에게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키워야 하기에 자기 애들을 남편에게 넘기려 했던 거죠. 남편은 분노에 찬 듯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되냐? 누나가 날 이용하려고 했어. 이혼하면 조카들 나한테 맡기고 자긴 상간남하고 새삼 산다고. 그리고 식당 가면 돈 대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다 거짓이었어. 저는 그의 말을 다 듣고 한숨을 내쉰 뒤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웃기고 있네. 니네 가족은 어떻게 서로를 그렇게 이용만 하려고 해? 그 잘난 엄마는 누나가 남자한테 잘한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역시 그거 맞았네. 남의 남자한테도 잘하고 내 남자한테도 잘하고. 근데 조카들 네 조카잖아. 네 엄마랑 네가 돌보면 되겠네. 근데 100만 원? 아, 참 핏줄 별거 아닌가 보네. 네 누나. 난 거기에 낄 생각 없어. 그러니까 이혼해. 그 말에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남남이 되었죠. 이혼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도 정확히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조카들, 당연히 남편과 시어머니 차지가 되었죠. 저요? 이제 더 이상 그 가족과는 아무런 연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혼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게 제 마음은 한없이 후련했습니다. 무겁던 짐이 벗겨진 듯한 해방감. 누군가 말하겠죠. 애도 없이 이혼해서 뭐가 남냐고. 저는 대답합니다. 자존심이요. 그리고 내 인생이요. 지금 저는 아주 작지만 따뜻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꿈꾸던 일이었고 그 꿈을 이뤘다는 사실만으로도 매일이 감사하죠. 손님이 많아 바쁜 날이며 땀이 줄줄 흐르지만 그 땀은 억울함이 아니라 보람으로 남습니다. 내 노력으로 버는 돈, 내 손으로 지켜낸 가게, 그리고 이제야 찾아온 내 삶의 중심이 있기에 저는 더없이 행복합니다. 아침마다 가게 문을 열며 속으로 외칩니다.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산다. 희생이 아니라 선택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깁니다. 나만 희생하면 다 행복해진다고요? 그럼 그 행복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챙기세요. 난 빠질 테니까.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